근데 브랜트포드가 바보도 아니고 이게 계속 통하면 좌중미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일단 에릭센을 막으라는 게 얘의 가장 큰 임무잖아요. 사면봉도 아니고 이건 한 번 통했다고 계속 통할 만한 방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어제 새벽에 눈을 의심케 만드는 경기가 하나 있었죠. 맨유가 브랜트포드에게 4대0 대참패를 당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감독 잘못이다, 아니 선수 잘못이다, 많은 논란이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에 다뤄볼 건데요. 이날 맨유 최대의 문제점은 결국 1차 빌드업이 안 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1차 빌드업 상황 중 하나인데요. 지금은 골키퍼인 데헤아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앞에 센터백 둘이 좌우로 벌린 상태로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앞에 에릭센이 있습니다. 이날 맨유는 브루노, 프레드, 에릭센의 3중미로 나왔는데 에릭센이 가장 아래고 그보다 한 칸 앞이 프레드, 그리고 그보다도 앞에 브루노가 위치하는 식이었어요. 그럼 이 구조에서 왜 빌드업이 안 됐냐? 지금 일단 중앙 쪽을 보죠. 브랜트포드는 5-3-2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 3중미가 맨유의 3중미에게 하나씩 붙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센과 프레드는 거의 항상 이 둘에게 마킹을 당하고 있었어요. 실점 과정 때문에 에릭센이 당하는 마크가 부각됐지만 프레드도 마크를 당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했는데요. 프레드는 위치상 에릭센과 브루노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했는데 브랜트포드의 우중미가 이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다음으로 브랜트포드의 최전방, 투톱이죠. 이 둘 중에서도 특히 좌측 톱인 토니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했는데요. 맨유도 센터백이 2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로 잡아주는 게 가능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맨유는 여기에 하나 더, 그보다 뒤에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대2가 아니라 3대2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브랜트포드는 그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데헤아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곤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좌측 톱이 압박하는 루트 때문이에요. 얘는 데헤아가 볼을 잡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뛰어갔는데요. 데헤아를 압박하되 맥과이어에게 향하는 패스키를 함께 견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꼭 완벽하게 차단할 필요까지도 없었어요. 맥과이어에게 패스를 하면 끊길 수도 있겠다, 딱 이 정도의 생각만 들게 만들어도 괜찮았거든요. 이러니까 데헤아 입장에선 패스를 주기가 참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날 전반전의 핵심 플레이어는 굉장히 성실하고도 똑똑하게 압박을 한 좌측 톱, 이반 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근데 그럼 이 구조 속에서 맨유가 정령 택할 수 있는 길은 없었냐? 다시 한번 맥과이어 쪽을 보시죠. 좌중미는 에릭센, 좌측 톱은 데헤아에게 붙어가고 있죠. 즉 지금 맥과이어 앞은 당장 막아줄 선수가 없단 뜻이에요. 만약 데헤아가 이렇게만 넣어줄 수 있다면 이 압박 구조는 풀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데헤아로부터 이런 식의 패스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맨유의 1차 빌드업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패스 좀 한다 하는 골키퍼들도 이런 패스 넣을 때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데헤아는 그 패스 좀 한다 하는 골키퍼 축에 못 들거든요. 근데 그럼 데헤아만 문제였냐? 이 장면을 보시면 그렇지만도 않단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산드로가 데헤아에게 볼을 넘기는 상황인데요. 브랜트포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았어요. 데헤아가 볼을 잡으니까 좌측 톱이 대놓고 이런 루트로 압박했습니다. 이번엔 맥과이어의 위치 자체가 데헤아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적당히 측면으로 빼내는 패스 자체가 불가능한 그림이에요. 이건 맨유의 양 센터백들의 포지셔닝 자체가 나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괜찮았습니다. 에릭센이 후다닥 밑으로 내려와서 이걸 받아줄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중미 하나가 바로 따라붙어서 안전한 선택지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걸 맥과이어에게 넘기는 것엔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당장 맥과이어에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주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측 톱은 데헤아, 좌중미는 에릭센에게 붙었기 때문에 맥과이어 앞을 견제해줄 선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어쩔 수 없이 방금까지 에릭센을 잡고 있던 좌중미가 맥과이어에게 붙으러 가게 됐습니다. 데헤아에게 붙으러 갔던 좌측 톱보다도 얘가 위치상으로 더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당장 에릭센에게 붙는 선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딱 봐도 에릭센에게 허용된 공간이 엄청나게 넓었어요. 만약 맥과이어가 달롯에게 주고 그 달롯이 바로 에릭센 앞쪽으로 이렇게 찌른다면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갈 수도 있는 그림인데요. 근데 맥과이어가 이걸 그냥 롱패스로 빵 하고 처리하려다가 좌중미에 발 맞고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에릭센이 손짓으로 달롯과 자기를 번갈아 가면서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스기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주어진 공간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패스를 끊겼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그냥 뻥 하고 걷어내려고 했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스로인 장면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뺏겨갖고 나온 게 바로 이 첫 번째 실점 장면이에요. 호날두가 받다가 뺏긴 거, 데헤아의 치명적인 실수. 하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것도 1차 빌드업의 실패로부터 나온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짚자면 아까 이 장면에서 에릭센이 맥과이어에게 볼을 넘겼고 그래서 맥과이어에게 순간적으로 공간이 많이 발생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안전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 외에는 딱히 이 압박 구조를 풀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에 아주 맛을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대가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죠. 메뉴가 노렸던 것도 똑같았을 거예요. 에릭센이 준 다음에 에릭센이 맥과이어에게 줘서 그 후에 전진한다. 근데 브렌트포드가 바보도 아니고 이게 계속 통하면 좌중미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일단 에릭센을 막으라는 게 얘의 가장 큰 임무잖아요. 사면봉도 아니고 이건 한 번 통했다고 계속 통할 만한 방식이 아닙니다. 결국 이번엔 좌중미의 압박이 통해서 거의 페널티킥 차는 곳에서 볼을 뺏겼고 이게 그대로 추가 득점으로 이어졌죠. 메뉴가 취한 구조부터가 브렌트포드의 압박 방식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마저도 풀어낼 고육지책을 담당할 선수가 해당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는 에릭센이었다. 저는 이 두 개만으로도 텐하그 감독이 패전의 책임을 피하기 아주 힘들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것 외에도 다룰 부분이 너무 많은 경기였어요. 예를 들면 선수들끼리 전술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약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든지 1대1 대결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뚫리다가 3명이나 붙어서야 간신히 파울로 돌파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든지 수비 복귀가 제대로 안 돼서 겨우 패스 2방으로 이뤄진 역습으로 추가적인 실점까지 기록을 한다든지 공중볼 상황에서 피지컬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상당히 허무하게 실점을 내주게 된다든지 총체적으로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메뉴지만 그럼에도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은 후방에서 1차 빌드업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상대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리버풀이고 설령 리버풀이 아니더라도 리그의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들은 많습니다. 빅6 중에선 그나마 토트넘이 여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저번 경기 보니까 토트넘도 필요할 땐 전방 압박 잘 수행하더군요. 그래서 리버풀전에서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텐하그 감독이 브렌트포드전에서의 모습을 토대로 약점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의 리그 진행에는 희망을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메뉴는 이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팀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